제 딸의 상견 내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뭐야? 주차장 관리하는 아줌마가 왜 여기 온 거야? 감히 주차장 노인네가 우리 의사 집안에 사돈되고 싶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제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 한가운데에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크를 들던 옆 테이블 손님이 흠칫 놀라 돌아보았고 제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더 끔찍한 말이 나왔습니다.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네 주차장 관리하는 엄마랑은 인연 끊어. 안 그러면 이 결혼은 못해. 제 딸한테 엄마를 버리라는 말을 했어요. 엄마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요. 그런데 제 딸의 남편 될 사람은 떨고 있는 제 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현정아, 일단 엄마 말 들어. 우리 집안 수준이랑 너희 집이랑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조끼 주머니 속 열쇠 묶음을 꺼내들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것들, 이날을 평생 후회하게 해주마.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8시 현정 빌딩 주차장 입구에는 벌써부터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대는 그 한가운데 저는 낡은 노란 조끼를 걸치고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여름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발바닥까지 뜨겁게 달궜지만 이런 아침이 어색할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주차 부스 안선반 위에는 제 낡은 가죽 파우치가 놓여 있었어요. 지퍼가 반쯤 닳아버린 그 안에는 이 빌딩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한 묶음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그저 관리인 열쇠쯤으로 여기겠지만 제게는 손때 묻은 세월 그 자체였죠. 저는 매일 아침 그 파우치를 조끼 주머니에 넣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묵직한 무게가 왼쪽 가슴 근처에서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경사로를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왼손을 들어 서행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는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제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노란 조끼 자락이 바람에 펄럭일 만큼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봐, 차 똑바로 안 봐? 긁히면 네 일당으로는 못 갚아. 저의 예비 사돈 강복자였습니다. 이 빌딩 3층부터 5층까지 3개층을 통째로 쓰고 있는 강뷰티 성형외과의 안주인이죠. 선글라스 너머로 쏘아보는 눈빛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술 양 끝이 아래로 처진 채 인상을 잔뜩 구기고 있는 얼굴이 창문 너머로 또렷하게 보였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노인네가 길을 막고 서 있어? 당신 일 똑바로 하는 나를 본 적이 없어. 내 차 VIP 구역에 딱 갖다 놔. 흠집 하나라도 나면 너 월급에서 다 깔 줄 알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이 빌딩에 올 때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날은 차에서 내리면서 제 발을 밟고 지나가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고 지난번에는 주차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며 30분 넘게 소리를 질러댄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입만 열면 천박한 말이 쏟아지는 사람한테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꾸니까요. 사돈은 차 키를 제 쪽으로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듯 손가락 끝으로 키를 흔드는 모양새가 어찌나 익숙하던지요. 외제차 뒷좌석에 실린 명품 쇼핑백들이 창문 너머로 힐끗 보였어요. 저 쇼핑백 하나 값이면 저 같은 사람 한 달치 월급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사돈은 하이힐을 딱딱거리며 차에서 내리더니 제가 문을 잡아주고 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진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가 배기가스 냄새를 한순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정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댁이 강뷰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집안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에 있는 성형외과니까요. 그 순간부터 걱정이 밀려왔어요. 주차장에서 저한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이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된다고요? 제 딸 현정이가 시집가서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성깔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길을 못 펼까 생각만 해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정이에게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사사건건 반대하면 오히려 아이 마음만 다치는 법이니까요. 그저 오늘 상견례에서 직접 만나보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이 늘 한결같지는 않을 테니 며느리 엄마 앞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사돈의 하이힐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주차장 입구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오늘 저녁 상견례 자리에서 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끼 주머니 안에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상견례 준비 잘하고 있지? 예쁜 옷 입고 와야 해. 알았지? 현정이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해맑았습니다. 31살이 되었는데도 엄마한테 전화할 때면 아직 어린아이처럼 목소리가 높아지는 제 딸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현정이가 한껏 들떠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거울 앞에서 오늘 입을 옷을 이리저리 대보고 있겠지요.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엄마인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 엄마가 제일 예쁜 옷 입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장갑을 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연과 먼지에 절은 면장갑 아래로 굵어진 손마디가 느껴졌어요. 이 손으로 장롱을 나르고 벽돌을 쌓고 새벽마다 딸아이 도시락을 싸던 세월이 손끝마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상견례 자리에서 저 사돈이란 여자 앞에 이 거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조금은 민망하겠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이 손이 세운 것들의 가치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조끼 주머니 속 마스터키의 묵직한 무게를 한 번 더 느끼며 저는 다시 주차장 입구로 돌아갔습니다. 경적 소리가 또 울려 퍼지고 다음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현정 빌딩의 아침은 그렇게 소란스럽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문득 거울 속 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죠. 이 손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28살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젊은 엄마였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정이는 겨우 5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아이가 거실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울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날 밤 베개를 물어뜯으며 다짐했죠.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어린아이를 맡길 곳도 없는 혼자에다가 쓸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동네 가구점 배달 모집 전단지였어요. 힘이 세지 않아도 된다. 성실하면 된다.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40kg짜리 장롱을 3층까지 계단으로 올려야 했고 무거운 가구를 끌어 나르다 보면 손등이 벽에 쓸려 피가 났어요. 한겨울에는 철제 손잡이가 살갗에 달라붙어 껍질째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테이프를 감고 다음 날 아침이면 또 그 위에 새 테이프를 더 감았습니다. 어떤 날은 테이프가 3겹, 4겹씩 감겨서 장갑이 안 들어갈 지경이었어요. 현정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날이면 같은 동네 반찬가게 사장님께 아이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허겁지겁 데리러 가면 현정이는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공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곤 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너무 늦어서 사장님이 아이에게 저녁밥까지 먹여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몇 번을 말해도 모자랄 뿐이었지만 남의 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 마음은 매번 미어졌어요. 한 번은 데리러 갔더니 현정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면서 엄마, 손 아파? 라고 물었습니다. 제 손등에 감긴 테이프를 보고 한 말이었죠. 그 작은 손이 제 손등을 어루만지는데 골목길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3년, 5년 가구를 나르며 온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쉴 틈이 없었어요. 밤 10시에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현정이는 이미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개맡에 놓인 종이에 엄마 힘내라고 삐뚤삐뚤 적어놓은 걸 볼 때마다 저는 그 작은 글씨를 들여다보며 내일도 버텨야 할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하면서 한 가지 눈에 밟히는 게 있었어요. 번화한 거리의 건물들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왜 땅값이 비싼지, 저 골목은 왜 사람이 몰리는지 장롱을 나르며 골목골목을 누비다 보니 어느새 제 나름의 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지만 저는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구를 배달하며 들어가 본 집이 수천 채는 됐을 거예요. 어떤 위치에 어떤 건물이 잘 되는지, 어떤 상권이 오래 가는지, 그건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돈을 저는 남들처럼 은행에만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작은 땅 한 떼기를 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배달하는 여자가 무슨 부동산이냐고, 그 돈이면 아이 학원이나 보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학원비는 한 달이면 사라지지만 땅은 남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가구 배달로 시작한 일이 점점 커졌고 사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잡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현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도 부자야? 아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부모님 차를 자랑하고 누구네 아빠가 사장이라고 으스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였죠. 저는 현정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현정아, 돈이 있든 없든 그걸로 남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엄마가 힘들게 일해서 많이 번 건 사실이지만 그걸 자랑하거나 무기로 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값진 게 아니란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가진 걸 내세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야. 현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엄마라고 대답하던 그 맑은 눈을 기억합니다. 그 뒤로 현정이는 단 한 번도 집안 사정을 밖에서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취직도 제 힘으로 해냈습니다. 제 딸이지만 그 단단한 속이 참 대견했죠. 사업이 자리를 잡은 뒤 저는 실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사장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게
제 체질에 맞았으니까요. 대신 제가 택한 건 건물 관리 현장이었어요. 직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어디가 새는지 어디가 낡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청한 게 주차 관리였죠. 사람들은 제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이 노란 조끼가 편했습니다. 화려한 명함보다 이 조끼 주머니에 든 것들이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오늘 상견례에 나가면서 저는 그 조끼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왔습니다. 거울 속 정장 차림의 제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어요. 낯선 건 옷이 아니라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저를 노인네라 부르던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현정아, 엄마 손마디가 이렇게 굵어진 건 다 이유가 있단다. 너가 세상 어디에 서든 발밑이 흔들리지 않게 엄마가 이 손으로 하나하나 다져놓은 거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가여운 거란다.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조끼 주머니에 넣어둔 가죽 파우치가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마스터키에 묵직한 무게가 없으니 왼쪽 가슴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엄마가 아니라 사돈으로서 가는 자리였습니다. 부디 좋은 사람들이기를, 현정이를 아껴줄 사람들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본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만 애써 지워보려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었으니까요. 현정 빌딩 꼭대기층, 도심의 화려한 풍경이 통유리 너머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사돈 쪽에서 정한 곳이었어요. 자기네 병원이 아래층에 있는 건물이라며 으스대듯 잡아놓은 자리였죠. 저는 단정한 정장에 구두를 갖춰 신고 레스토랑 입구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노란 조끼를 입고 수신호를 보내던 사람이 지금은 정장 차림으로 향수까지 뿌리고 서 있으니 제가 봐도 어색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이미 사돈 쪽 식구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피아노 선율과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은 제 일상과는 거리가 먼 세계였지만 오늘만큼은 어색해하지 말자고 등을 곧게 폈어요. 현정이가 입구에서 저를 맞으며 엄마 예쁘다라고 속삭였을 때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정이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향했죠. 사위될 이진범이라는 청년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했고 그 옆에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사돈 이종구, 강뷰티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사돈 강복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은 처음에는 제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정장 차림에 화장까지 한 모습이 낯설었는지 갸우뚱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제가 물을 따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사돈의 눈이 제 손등에 멈추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게 갈라진 그 손등을요. 사돈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니, 당신 우리 건물 주차장에서 일하는 그 아줌마 아니야? 사돈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포크를 들던 옆 테이블 손님이 흠칫 놀라 이쪽을 돌아보았어요. 사돈은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채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제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이 건물 주차장에서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사돈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옆에 앉은 박가사돈이 안경을 고쳤으며 헛기침을 했어요. 허허, 부인.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오? 주차 관리하는 노인네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박가사돈은 제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듯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였죠.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이 손 좀 봐요, 여보. 주차장에서 차 빼고 넣고 하던 그 손이잖아. 사돈이 제 손을 가리키며 박가사돈에게 소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제 손이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저도 모르게 무릎 위로 내렸어요. 현정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엄마하고 낮게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살짝 저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정아, 너네 엄마가 우리 병원 건물 주차장 아줌마였니? 세상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 사돈이 현정이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현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제 딸의 턱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현정이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꼭 잡아주었어요. 예전에 사업 좀 하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결국 주차 관리나 하고 있었어? 그걸 사업이라고 한 거야? 우리 같은 의사 집안이 주차 관리하는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다고? 사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현정이의 혼사가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주차 관리가 뭐가 어떻냐고,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게 뭐가 부끄럽냐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은요. 식사가 나왔지만 젓가락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돈이 팔짱을 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사돈, 우리 진범이는 의사 집안 실장이요. 격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이건 좀 곤란하군. 박가사돈이 점잖은 척 거드름을 피우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의사 집안 실장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현정이에게 들은 바로는 사위가 의대 진학에 실패하고 아버지 병원에서 이름뿐인 직함으로 다니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내세우다니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위 진범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저렇게 장모를 모욕하는데도 말리기는커녕 현정이 쪽을 힐끗 보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사돈 부부의 막말보다 더 서글펐어요. 내 딸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니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불빛이 지금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견뎌야 할 건 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어요. 무릎 위에 내려놓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을 아는 사람은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현정이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힘이 저를 의자에 붙들어 매고 있었죠. 사돈의 조롱이 잠시 멈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돈이 갑자기 지나가던 직원을 불러 세우더니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가져다 준 하얀 종이 위에 사돈은 거친 글씨로 무언가를 휘갈겨 쓰기 시작했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테이블 위에서 펜이 긁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 쓴 종이를 현정이 앞으로 밀어놓으며 사돈이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절연 서약서야. 레스토랑 안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절연이라는 두 글자가 귀에 박히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류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제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친족관계 절연 서약서. 그 아래에는 빽빽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결혼 후 친모와의 모든 왕래를 중단한다. 명절 및 경조사 참석을 금한다. 이를 위반 시 모든 위자료를 포기하며 이혼 사유로 한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주차장 관리나 하는 아줌마 딸을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 진범이가 현정이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한 발 양보하는 거야. 결혼하고 싶으면 엄마랑 인연 끊겠다는 서약서를 써. 그게 조건이야. 사돈은 서류를 현정이 앞으로 밀어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와 인연을 끊으라고요? 딸에게 엄마를 버리라는 말을 엄마가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까? 현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서약서를 내려다보는 현정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현정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괜찮다고 동요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감정을 드러내면 현정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사인해. 안 그러면 이 결혼은 없어. 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는 집안이 우리 의사 집안에 발을 들여? 사돈이 팔짱을 낀 채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 일하고 딸 하나 똑바로 키워보겠다고 이를 악물던 세월이 고작 근본이 없다는 한마디에 뭉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깥 사돈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점잖은 척 입을 열었어요. 사돈, 이게 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한 거니 이해해 주시오. 주차관리원 집안이랑 섞이는 건 우리 병원 이미지에도 타격이 큽니다. 그것도 병원 건물 주차장이잖아요. 환자들이 원장 사돈이 주차관리원이라는 걸 알면 병원격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바깥 사돈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사돈의 막말보다 더 깊이 찔렸어요. 사돈이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라면 바깥 사돈은 차분하게 계산된 모욕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병원격이라니 사람을 병원 간판 아래에 놓고 저울질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 진범이 현정이의 손을 잡더니 귓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불과 한 팔 거리였기에 그 목소리가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현정아, 일단 써. 우리 엄마 화 풀리게. 형식적인 거잖아. 실제로 연락 끊을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수준이랑 너희 집이랑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 일단 넘어가자. 우리 집안 수준이랑 안 맞는 건 사실이라는 말이 사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돈 부부보다 사위가 더 무서웠어요. 적어도 사돈은 대놓고 말이라도 하지. 이 사람은 연인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엄마를 버리라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형식적이라는 말로 포장해서요. 현정이가 사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사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주차장 관리를 하시는 게 왜 근본이 없는 건가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저를 혼자 키우신 분이에요. 현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저를 위해 저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이런 자리에서 딸한테 방패가 되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딸이 엄마를 지키려 하고 있으니까요. 현정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수록 저는 점점 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똑같이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현정이의 마음이 더 무너질 테니까요. 사돈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성실? 성실하면 뭐래? 결국 주차장에서 수신호나 하고 있잖아.
그게 너네 집안의 수준이야. 우리 진범이는 의사 집안 실장이야. 어울리질 않는다고. 저는 사돈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현정이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선택은 현정이의 몫이기도 했으니까요. 현정이는 어릴 때부터 남한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것도 디자인팀에서 인정받은 것도 전부 이 아이가 밤새워 노력한 결과였어요. 그런 아이한테 근본을 운운하다니 저보다 현정이가 더 억울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돈의 말에 바깥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그렇지. 격이라는 게 있어. 사돈, 서운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서약서가 오히려 현정이를 위한 거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안 그래도 주변에서 뒷말이 많아요. 현정이를 위한 거라니. 딸에게 엄마를 버리라고 강요하는 게 딸을 위한 거라니. 뒷말이 많다는 건 또 뭡니까? 결국 자기들 체면이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위 진범이 다시 현정이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정아, 왜 이래? 부모님이 너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되시는 거잖아. 일단 사인하고 나중에 천천히 풀면 되지. 천천히 풀면 된다고? 현정이가 사위의 손을 다시 뿌리치며 되물었어요. 현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울지 않으려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울음을 참던 꼬마 현정이와 겹쳐 보여서 저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무리 서러워도 남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무는 아이였습니다. 진범아, 너는 네 아내가 엄마 버리라는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게 형식적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현정이의 물음에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이리저리 굴리며 부모 쪽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현정이 편도 부모 편도 아니었어요. 그저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만을 바라는 어느 쪽에도 서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죠. 사돈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됐어. 사인 안 할 거면 이 결혼은 없는 거야. 주차 관리나 하는 집안 주제에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 한 것부터가 잘못이야. 사돈의 고함이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오려다 사돈의 기세에 눌려 발걸음을 멈추는 게 보였어요. 레스토랑의 피아노 소리마저 한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현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은 서약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문 채 눈물을 삼키고 있는 현정이의 모습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무너지면 현정이가 더 흔들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절연 서약서가 레스토랑의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종이 한 장에 현정이의 인생이, 저와 현정이의 30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저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근본을 운운하던 그 얼굴을, 바깥사돈이 격을 따지던 그 목소리를, 사위가 현정이 귓가에 속삭이던 그 비겁한 말들을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억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종이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사돈이 휘갈겨 쓴 글씨가
빗둘빗둘 이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 이 한 줄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양손으로 잡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가운데를 찢었습니다. 찌직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사돈의 눈이 찢어진 종이만큼이나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돈이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서 긁어 모으더니 풀칠이라도 하면 붙을 것처럼 맞대보았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특유의 떨림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이 부인 진정해라며 사돈의 팔을 잡았지만 사돈은 뿌리치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사돈 어른, 세상 어느 엄마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제 딸한테 엄마를 버리라는 종이를 엄마 앞에서 쓰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말이 마침내 새어나온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었지만 심장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뭐,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돈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권 한 장을 뽑아냈습니다. 번듯한 가죽 지갑에서 빠져나온 빳빳한 지폐가 조명 아래에서 번들거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스치는 사이 사돈의 팔이 움직였어요. 빳빳한 지폐가 제 볼을 스쳤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왼쪽 뺨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5만 원권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레스토랑의 대리석 바닥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머리 위 샹들리에 조명이 지폐 위에 번쩍이며 반사되었어요. 그 빛이 마치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매연 맞느라 고생했는데 주차비 미리 정산해 줄게. 남은 돈으로 택시나 타고 당장 나가. 사돈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변 테이블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누군가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또랑또랑 울렸습니다. 레스토랑 직원 2명이 멀찍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못했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을 내려다보았어요. 지폐 속 위인의 얼굴이 천장 조명 아래에서 무표정하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줍지 않았습니다. 줍는 순간 저 여자의 발밑에 무릎을 꿇는 거나 다름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정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제가 현정이의 손목을 잡고 조용히 말렸습니다. 아이가 나서면 더 큰 싸움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현정이의 손목에서 맥박이 세차게 뛰는 게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고개를 들어 사돈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사돈은 제가 울거나 고개를 숙일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뺨에 남은 지폐의 서늘한 감촉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었습니다. 이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해야 한다고 온몸의 신경이 말하고 있었어요. 바깥사돈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망한 건지 아내의 행동이 과하다고 느낀 건지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도 같은 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사위 진범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혹시 이 사람이라도 사과를 하려나 싶어 잠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향한 건 제가 아니라 현정이었어요. 현정아, 너 왜 가만히 있어? 장모님 모시고 빨리 안 나가? 우리 부모님 기분 다 망쳤잖아. 사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는 조급함이었죠. 제 뺨에 돈이 날아왔는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부모님 기분이었어요. 현정이가 사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딸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게 보였어요.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을 저는 그 눈에서 읽었습니다. 기분을 망친 건 대체 누구니, 진범아. 현정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어요. 떨림도 호소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아까까지 눈물을 참고 있던 제 딸의 얼굴에서 이제는 눈물의 흔적조차 거쳐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메운 건 서늘한 결기였어요. 사위는 현정이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5만 원권이 조명을 받으며 누워 있었어요. 사돈은 콧김을 내쉬며 팔짱을 꼈고 바깥 사돈은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가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 딸 앞에서 자격을 잃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5만 원권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어요. 대신 정장 옷깃을 한번 여미고 현정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현정아. 현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녀는 한마디 말도 더하지 않고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사돈이 뭐라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문을 나서는 순간 밤 공기가 뺨에 와닿았습니다. 아까 지폐가 스쳤던 바로 그 자리예요. 차가운 바람이 서늘한 감촉을 덮어 씌우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그보다 훨씬 단단한 것이었어요. 복자야, 너가 던진 그 5만 원 기억해둬라. 그리고 이진범, 너가 내 딸의 손을 놓은 이 순간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층수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현정이는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정장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정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이 아이가 상견례장에서 보여준 강단이 지금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로소 눈물로 풀리고 있는 거였죠. 괜찮다, 울어도 된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 말을 손끝에 실어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현정이는 여전히 제 팔을 잡은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말도 이 아이의 상처를 덮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현정 빌딩 건너편 공원에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말없이 그리로 걸어가 나란히 앉았어요. 벤치 앞으로 현정 빌딩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레스토랑의 불빛이 아직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불과 20분 전 제 뺨에 5만 원권이 날아왔던 바로 그곳이었죠. 가로등 아래로 나방 한 마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멀리서 택시 경적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와 현정이에게 오늘 밤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던 현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파혼할 거야. 저런 사람들이랑은 가족이 될 순 없어. 현정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까 레스토랑에서 보여줬던 그 서늘한 결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눈가에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저는 현정이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제 손이 현정이의 고운 손등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엄마, 나 한 가지 미안한 게 있어. 현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한테 엄마가 건물주라는 거 내가 말하지 말자 했잖아. 그게 엄마가 예전에 했던 말 때문이었어. 가진 걸로 남 위에 서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단단한 사람은 가진 걸 내세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그 말을 지키고 싶었어. 예전 제가 현정이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중학생이던 아이가 식탁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던 그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심어놓은 씨앗을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품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정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진범이네가 우리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있잖아. 그걸 알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 시부모님 될 분들인데 괜히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엄마 가르침대로 재산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한 건데 결국 그게 엄마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게 만든 거잖아. 내가 처음부터 말했으면 저 사람들이 감히 저러지 못했을 텐데. 현정이가 고개를 떨구며 제 손등 위에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따뜻한 물방울이 제 굳은 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현정아, 저는 딸의 턱을 살며시 들어올렸어요.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엄마가 한 말을 지키려 한 너의 마음이 틀린 게 아니란다. 다만 세상에는 배려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였던 거지. 그리고 오히려 저런 사람들을 피할 수 있게 된 거니 오히려 잘 된 거지. 현정이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잠시 현정 빌딩을 올려다보았어요. 3층부터 5층까지 강뷰티 성형외과가 들어앉아 있는 그 층들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 안에 넣어둔 가죽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퍼를 열고 마스터키 묶음을 꺼내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았어요. 오래된 열쇠들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현정아, 저 사람들은 엄마가 주차 관리나 하는 노인네인 줄 알고 저런 짓을 한 거야. 이제 엄마가 진짜 누군지 보여줄 때가 됐구나. 마스터키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며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 딸 눈물 흘리게 한 데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현정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제가 이렇게 차가운 목소리를 내는 걸 처음 듣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분노가 끌어넘치는 단계를 지나 어디에 어떻게 못을 박아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였으니까요. 지난 세월 사업을 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냉정해질 때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 월세를 1년 넘게 밀렸어. 원래 법적으로 퇴거 절차를 밟으려던 참이었는데 네 시댁이라는 걸 알고 참았던 거야. 그것도 이제 끝이다. 현정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월세 체납 사실은 현정이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1년이나? 그러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거야? 그래. 사모님 행세는 어디 가서도 안 빠지더구나. 내 건물에서 공짜로 장사하면서 그 건물 주인한테 5만 원을 던져.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온다는 게 스스로도 의외였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으니까요. 남의 건물에 월세도 못 내면서 건물 주인의 딸한테 근본을 따지고 건물 주인의 뺨에 돈을 던지다니. 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저는 마스터키를 가죽 파우치에 다시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파우치의 묵직한 무게가 다시 손바닥에 실렸어요. 밤바람이 다시 한번 세차게 불었습니다. 현정 빌딩의 간판 글자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현정, 제가 이 땅에 박아넣은 제 딸의 이름, 저 이름을 짓밟은 대가를 이제 받을 차례였습니다.
현정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한 건 엄마야. 좀 더 일찍 호루라기를 불었어야 했는데. 벤치 위에서 우리 모녀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있으니 춥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노란 조끼를 입고 주차장 입구에 섰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왼손에 들린 서류 뭉치였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그 첫 장에 찍힌 이름은 건물주 송영자, 수신인은 강뷰티 성형외과였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가자마자 관리법인에 연락해서 준비시킨 것이었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볍기만 했어요.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저는 주차장 경사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곧 익숙한 검은 외제차가 올라올 시간이었어요. 아침 9시 저는 노란 조끼 차림으로 성형외과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왼손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류를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건물주 송영자.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입자와 다툰 적도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누굴 압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항상 대리인을 보내서만 진행했죠.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지켜온 원칙이 있었어요. 사람 위에 서려고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사이 제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뺨에 5만 원권이 날아왔습니다. 제 딸에게 엄마를 버리라는 종이가 들이밀어졌어요. 더 이상 참는 건 인내가 아니라 방관이었습니다. 3층 복도에 도착하자 성형외과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벌써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접수대 직원이 전화를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통보서를 꺼내 유리문 옆 벽면에 단정하게 부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 발신인 건물주 송영자. 테이프로 내 귀퉁이를 눌러붙이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어젯밤 공원 벤치에서 결심한 순간부터 제 안의 떨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통보서를 붙이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씨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명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저 유리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소독약 냄새와 에어컨 바람이 뒤섞여 흘러왔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병원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안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접수대 직원이 유리문 너머로 통보서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유리문을 통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아, 주차 아줌마. 이게 뭐야? 미쳤어? 사돈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손에 든 통보서를 구기듯 쥐고는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한 모습이 어제 상견례 때와 다를 바 없었죠. 달라진 건 그 눈에 담긴 감정이었습니다. 어제의 조롱 대신 오늘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건물주 송영자? 이게 무슨 장난이야. 여기 건물주가 송씨라는 건 알았지만 설마 당신이 건물주라고 하려는 거야? 저는 조끼 주머니에서 마스터키 묶음을 꺼냈습니다. 열쇠들이 찰랑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그 열쇠들을 사돈의 눈높이까지 들어올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빌딩 이름이 왜 현정 빌딩인 줄 아세요?
사돈의 눈이 마스터키와 제 얼굴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제 딸 박현정. 그 아이 이름을 따서 지은 건물이에요. 제 건물입니다. 사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채로요. 구겨지고 있던 통보서가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돈의 시선이 마스터키에서 제 얼굴로 다시 복도 벽에 붙은 통보서로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 했어요. 현정 빌딩이라는 이름, 박현정이라는 딸, 건물주 송영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겠죠. 사돈. 이게 어떻게 된? 당신이 건물주라고? 말도 안 돼. 주차장에서 조끼 입고, 그 조끼 입고 일하는 사람이 건물주이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말이 되고 안 되고는 이 열쇠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스터키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화를 내는 순간 저도 저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니까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이 병원이 월세를 1년 넘게 밀린 거 아시죠? 원래라면 진작 법적 절차를 밟았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참았는지 아세요? 현정이 시댁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걸 알고 사돈될 분들이니까 한번 봐드리자 싶어서 유예한 겁니다. 제 딸을 위해서요. 사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려의 결과가 뭡니까? 제 딸한테 엄마 벌이라는 종이를 내밀고 제 뺨에 5만 원을 던진 게 당신들의 답이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통보서를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유예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체납 월세 정산하시고 기한 내에 퇴거해 주세요. 그때 안쪽에서 바깥 사돈이 허겁지겁 달려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걸친 채 안경이 삐뚤하게 걸려 있었어요. 진료 중에 소식을 듣고 뛰어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가운 아래로 수술복이 보였고 라텍스 장갑을 한쪽만 벗다 만 상태였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팔짱을 끼고 점잖은 척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꼴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돈, 정말 당신이 이 건물 주인이요? 바깥 사돈의 목소리에서 어제의 거드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격이라느니 수준이라느니 하던 그 점잖은 위선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당혹감뿐이었죠. 네, 저 송영자가 이 건물 주인 맞습니다. 어제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그 격 안 맞는 주차장 아줌마가 이 건물 주인이었어요. 바깥 사돈의 안경 너머로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뒤에서 대기실 쪽을 힐끗 돌아보더니 목소리를 잔뜩 낮추었어요. 사돈, 잠깐 안에서 이야기합시다. 환자들이 보고 있소. 병원 이미지가... 병원 이미지요? 저는 바깥 사돈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제 원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주차장 집안이랑 섞이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미지에 더 안 좋을 것 같으면 조용히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바깥 사돈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을 잃은 거였죠. 그 뒤에서 사위 진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상견례 때 입었던 정장이 아니라 병원 유니폼 차림이었어요. 실장이라는 이름표가 가슴에 달려 있었지만 지금 그 이름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제 현정이한테 장모님 모시고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 기세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부모 뒤에 반쯤 숨듯이 서 있는 모습이 어제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때도 부모 뒤에 있었고 지금도 부모 뒤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표정뿐이었죠. 어머님. 사위가 머뭇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사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어제 현정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장모님 모시고 빨리 나가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우리 집안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고, 사위의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내 딸이 너한테 필요로 한 건 엄마 재산이 아니라 너의 진심이었어. 그걸 보여줄 기회가 있었는데 너는 부모 뒤에 숨었잖아. 현정이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가장이 될 수 있겠어. 저는 더 이상 사위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사돈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 사돈, 아니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장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환자들은 어떡하고, 수술 예약도 잡혀 있다고요. 사돈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아까의 분노는 이미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공포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저를 향해 5만 원권을 던지던 그 당당한 손이 지금은 제 팔을 잡고 매달리듯 떨고 있었어요. 저는 사돈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1년 넘게 월세를 밀려도 참았고 주차장에서 온갖 소리를 들어도 참았어요. 사돈 될 뿐이니까 현정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당신은 제 딸한테 엄마를 버리라고 했잖아요. 제 얼굴에 돈을 던졌고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돈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차장 노인네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건물 전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소화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통보서에 기한이 적혀 있으니 확인하시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저도 건물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사돈이 무슨 말을 더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너머로 대기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번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사돈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깥 사돈은 흰 가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이고 있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후련하냐고 물으면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상견례만 좋게 끝났더라면 밀린 월세도 천천히 해결하고 좋은 사돈으로 지냈을 텐데, 현정이가 좋은 가정을 꾸리고 명절마다 온 식구가 모여 웃으며 밥을 먹었을 텐데, 하지만 그건 저 사람들이 망가뜨린 거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1층 주차장에 내려와 노란 조끼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호루라기를 목에서 꺼내 한번 불었어요. 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주차장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경적 소리와 매연 냄새가 익숙하게 코를 찔렀어요. 저는 원래 이 자리가 편한 사람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호루라기를 불고 차를 안내하는 이 일상이 저한테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한 일은 1년 넘게 밀린 월세와 깨진 신뢰에 대한 정당한 절차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선택이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신호를 보내며 안내했어요. 평범한 아침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지만 3층 성형외과에서는 지금쯤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 시작되고 있을 거였습니다. 퇴거 통보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달라진 건 3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짐을 옮기는 둔탁한 소리,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 소리가 엘리베이터 통로를 타고 주차장까지 흘러내려왔어요. 가끔 성형외과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을 지나갈 때면 저와 눈이 마주치곤 했습니다. 대부분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아마 원장님네가 이 건물 주차 관리하시는 분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직원들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통보서를 전달했고 법적 절차는 관리법인 쪽에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저 사람들이 스스로 수습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리법인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강뷰티 성형외과 쪽에서 주변 건물로 이전하려고 알아보는 모양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손을 쓴 적이 없었어요. 주변 건물주들에게 연락한 적도 부동산에 귀띔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이 동네 상가 건물주들은 대부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관리비 문제나 세입자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강뷰티 성형외과가 현정 빌딩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건물주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건물 한 채가 세입자를 내보낸다는 건 큰 뉴스예요. 거기에 월세를 1년 넘게 밀렸다는 사실, 건물 관리인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니 어느 건물이든 선뜻 받아주려 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세입자 하나 잘못 들이면 건물주가 몇 년을 고생한다는 걸 이 바닥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깥 사돈이 직접 발로 뛴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흰 가운을 벗고 양복을 갖춰 입은 채 주변 건물 부동산을 하나하나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어제까지 원장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부동산 문을 두드리는 꼴이 관리법인 담당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이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건물은 어렵습니다. 왜요? 보증금도 올려줄 수 있고 조건은 맞춰드린다니까요. 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원장님네 이야기가 이 동네에 다 퍼졌어요. 월세를 1년 넘게 밀린 데다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갑질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런 분을 들이면 저희 건물도 같은 꼴 날까봐 걱정이죠. 그리고 원장님 시설비 다 날리고 최근 병원 경영난 때문에 보증금 낼 여력 없다는 소문도 다 돌았어요. 바깥 사돈이 말문이 막혔다고 했어요.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에서도 세 번째에서도 대답은 같았어요. 어느 중개인은 아예 대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 근처는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요즘 건물주들끼리 세입자 정보 공유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체납 이력 있으신 분은 어디서도 안 받아요. 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이 동네에서 통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닥에서 바깥사돈의 이름 석자는 월세 체납자이자 갑질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죠. 사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 명품 가방을 탁 내려놓고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자리를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개인의 대답은 냉정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돈이 있으시면 먼저 밀린 월세부터 갚으시지요. 그래야 저희도 다른 건물주님들한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사돈이 얼마나 분을 사귀지 못했는지 부동산 문을 나오며 가방을 내동댕이 쳤다는 후문까지 들렸어요.
허영으로 가득했던 사모님의 체면이 부동산 앞 보도블록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에서는 더 직설적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주차 관리하시는 분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분이 이 바닥에서 어떤 분인지 모르셨나 보네요. 건물이 거기 한 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건물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그 건물 주인인 분들 많다는 얘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어요.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결국 자기들이 뿌린 씨앗을 자기들이 거두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즈음 현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범이가 나한테 연락했어. 현정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떨림도 분노도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뭐래?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고. 아마 엄마한테 부탁 좀 해달라는 소리일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현정이가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목소리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만나줄 거야? 응.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야지. 내 입으로 끝내야 하니까. 전화로 끝내기엔 그래도 1년 넘게 만난 사이인데. 현정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이미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부추긴 것도 아닌 온전히 현정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정이가 사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정이가 직접 해준 말이었어요. 사위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대요. 양복 대신 구겨진 캐주얼 차림에 어깨가 축 처지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다고 했어요. 현정이가 맞은편에 앉자마자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현정아, 부탁이야. 장모님한테 한 번만 말씀드려줘. 퇴거를 좀 늦춰달라고.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매일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는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 이러다 병원 문 닫게 생겼어. 사위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며칠 사이에 확 수척해진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현정이는 사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다고 해요. 진범아,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응? 우리 엄마가 상견례 때 주차비라고 5만 원 받았잖아. 그 돈 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멀리 가서 다시 시작해. 사위가 멍하니 현정이를 바라보았답니다. 현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끝이야. 너는 그날 나한테 엄마를 버리라고 했어. 부모님이 내 엄마 뺨에 돈을 던질 때 넌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런 사람이랑 가정을 꾸릴 수 없어. 사위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현정이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고 합니다. 카페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뒤돌아가지는 않았다고요. 현정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딸이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게 된 것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31살짜리 딸아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현정이의 목소리가 아무리 담담해도 카페 문 밖에서 터뜨린 그 눈물의 무게를 엄마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내린 결정을 저는 믿었어요. 현정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으니까요. 저녁에 주차장 문을 닫으며 3층을 올려다 보았어요. 성형외과의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저 안에서는 지금도 짐을 싸고 어디로 갈지 회의하고 서로를 탓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죠. 문득 상견례 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사돈이 외제차 창문을 내리고야
차 똑바로 안 봐? 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며느리 엄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기를, 현정이를 아껴줄 사람이기를.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 정반대였죠. 사돈은 주차장에서나 상견례장에서나 똑같은 사람이었고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 이 모든 일을 만든 거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현정 빌딩의 간판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호루라기를 조끼 주머니에 넣고 건물을 등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노란 조끼를 입고 이 자리에 서겠지요. 달라진 거라곤 3층에서 들려오던 사돈의 하이힐 소리가 이제 곧 사라질 거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퇴거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뷰티 성형외과는 결국 이전할 건물을 찾지 못했어요. 이 동네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까지 수소문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는 이전 문제보다 더 심각한 현실이 닥쳐 있었어요. 관리법인 담당자가 전화로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 보증금 정산이 끝났는데요. 1년 넘게 밀린 월세와 연체이자를 공제하니까 보증금이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돌려줄 금액이 없어요. 보증금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새 건물에 들어가려면 최소 수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그 종잣돈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사실상 다른 곳에서 병원을 새로 시작할 돈이 아예 없어진 셈이었죠. 성형외과라는 게 의사 면허 하나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에요. 수술실 설비, 회복실, 상담실, 대기실까지 갖추려면 초기 투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이 전부 이 건물 안에 묻혀버린 거였어요. 거기에 원상복구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원상복구 조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뷰티 측에서 수술실 설비하고 인테리어에만 수십억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그걸 전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야 하느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퇴거 시 원상복구. 계약대로 해주세요. 특별히 가혹한 조건을 건 게 아니었어요. 처음 입주할 때 맺은 계약서에 원래부터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어느 상가 건물이든 들어있는 기본 조건이죠. 다만 저 사람들은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의 건물에 수십억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그 건물 주인에게 5만 원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세상을 만만하게 봤으니까요. 보증금도 없고 새 병원을 열 돈도 없고 수십억짜리 시설은 폐기해야 하고 사돈네 가족은 2중 3중으로 막힌 셈이었습니다. 수술 장비를 팔려 해도 이런 금매 상황에서 제값을 받을 리가 없었어요. 중고 의료 장비란 게 원래도 크게 깎이는 시장인데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니 헐값도 감지덕지였을 겁니다. 핵심지 한복판에서 의사 집안이라며 으스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퇴거 기한 마지막 날 저는 3층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환자들로 북적이던 성형외과가 텅 빈 채 서 있었어요. 접수대 위의 꽃병도 벽에 걸려있던 원장의 상장들도 대기실의 고급 소파도 모두 치워진 뒤였습니다. 남은 건 벽면에 박힌 나사 자국과 바닥에 남겨진 장비 끌린 자국뿐이었어요. 소독약 냄새 대신 먼지 냄새가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복도를 지나가면 간호사들의 목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 발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수술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등이 전원이 꺼진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수입산 대리석 바닥에는
장비를 끌어낸 흔적이 길게 긁혀 있었어요. 이 방 하나를 꾸미는 데만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벽면을 감싸던 항균 패널은 이미 뜯겨나가 있었고 그 아래로 시멘트 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껍데기 안에 있던 민낯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의 하이힐 소리가 아니었어요. 힘없이 질질 끌리는 운동화 소리였습니다. 사돈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형광등 아래에서 핏기 없이 드러나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돈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코끝이 빨갛게 부어오른 걸 보니 오기 전에 이미 한참을 운 모양이었습니다. 원상복구만 봐주세요. 그것만이라도. 보증금도 하나도 못 돌려받았는데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면 우리 가족 정말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우리 아들 앞길도 생각해 주세요. 진범이는 이제 갈 곳도 없어요. 병원이 문을 닫으면 그 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진범이 앞길.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이 났습니다. 상견례 때 의사 집안 실장이라며 으스대던 그 직함은 아버지 병원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공기 속으로 날아가는 거였어요. 그걸 격이라고 불렀던 박가사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뒤에서 박가사돈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양복이 구겨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느라 매일 밖을 떠돌았다는 게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어요. 어제의 점잖은 위선은 강고덥고 지친 노인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돈, 제가 그날 실언을 했소. 격이 어쩌고 한 건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원상복구는 좀 봐주시오. 우리가 이 안에 쏟아부은 게 수십억이란 말이오. 그걸 다 날리면 우리 노후가 없어요. 박가사돈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제의 거드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위도 벽에 기대선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돈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릎 꿇은 사돈의 모습이 처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에서 내리며 주차장 아줌마한테 네 일당으로도 못 갚는다고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운동화 끝은 달아 있었고 스타킹에는 올이 나가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견례장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현정이에게 엄마를 버리라는 종이를 들이밀었던 그 손. 제 뺨을 향해 5만 원권을 던졌던 그 팔. 주차장에서 제 발을 밟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갔던 그 하이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동정심이 올라오다가도 그 기억들 앞에서 다시 가라앉았어요. 저는 조끼 주머니에서 가지런히 접어둔 5만 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상견례 때 제 볼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던 바로 그 지폐였어요. 현정이가 다음날 레스토랑 측에 연락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지폐를 조끼 주머니에 접어 넣어두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돈 앞에 천천히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5만 원권을 사돈의 무릎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상견례 때 주차비라고 주신 거잖아요. 사돈이 바닥에 놓인 지폐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사하실 때 따뜻한 거라도 한 그릇 사드세요. 그날 저한테 하신 것처럼 던지지는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동안 그쪽이 짓밟았을 많은 사람들의 한을 한 번에 돌려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사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바깥 사돈이 고개를 돌렸고 사위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떨고 있었습니다. 텅 빈 병원 복도에 사돈의 흐느끼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원상복구 조건은 계약서대로입니다. 이건 제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한은 관리법인과 상의해서 조금 여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그것이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사돈이 사돈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깥 사돈이 여보, 일어나라며 사돈을 일으키는 소리도 들렸어요. 사위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도 입을 열지 못하는 그 비겁함이 이 가족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이힐을 딱딱거리며 주차장 아줌마를 깔보던 그 여자가 운동화 끄트머리를 끌며 제 등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후련하냐고 물으면 솔직히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상견례만 좋게 끝났더라면 서로 좋은 사돈으로 지냈을 텐데 밀린 월세도 천천히 해결하고 현정이가 좋은 가정을 꾸리고 명절마다 함께 웃으며 밥상을 차렸을 텐데. 하지만 그건 저 사람들이 무너뜨린 거지 제가 부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참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움직였을 뿐이에요. 1층 주차장에 내려서자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천장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철거 업체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해머가 벽을 치는 둔탁한 소리, 타일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이어 울렸어요. 수십억을 들인 수술실이 한 방 한 방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주차장 천장을 타고 울릴 때마다 사돈네가 이 건물에 쏟아부었던 돈과 시간과 자존심이 함께 부서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저는 주차장 입구에 섰습니다. 현정아, 이제 됐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단다. 위층에서는 해머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수신호를 보내며 안내했습니다. 경적 소리와 매연 냄새 속에서 오늘도 현정 빌딩의 아침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침 8시 현정 빌딩 주차장 입구에는 여전히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대는 그 한가운데 저는 낡은 노란 조끼를 걸치고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름 아스팔트의 지열도 조끼 주머니 속 마스터키의 묵직한 무게도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주차 부스 안선반 위에는 여전히 낡은 가죽 파우치가 놓여 있었어요. 지퍼가 반쯤 닳아버린 그 파우치를 매일 아침 조끼 주머니에 넣는 것도 변함없었죠. 다만 그 안에서 빠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5만 원권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갔으니 이제 파우치 안에는 열쇠만 남았어요. 그게 훨씬 가벼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3층에서 5층까지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성형외과가 나간 자리에는 소아과, 내과, 치과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 사돈의 외제차가 거칠게 올라오던 그 경사로를 지금은 유모차가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주차장에 익숙한 발소리가 하나 더 들려왔어요. 엄마, 오늘 3층 내과 원장님이 주차 공간 하나 더 배정해달라고 하셨대. 내가 처리해도 되지? 현정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파일을 안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제 딸이었어요. 현정이는 파혼 후에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하면서 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만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현정 빌딩에 들렀습니다. 세입자 민원을 정리해주기도 하고 시설 점검 목록을 만들어 저한테 건네주기도 했어요. 굳이 안 와도 되는데 퇴근하면 피곤할 텐데. 제가 그러면 현정이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 손으로 세운 건물이잖아. 나도 옆에서 거들고 싶어. 그 말을 듣던 날 저는 주차장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어요. 현정이는 퇴근길에 들를 때마다 세입자들과 스스럼 없이 인사를 나누었어요. 새로 들어온 소아과 원장님과는 금세 친해져서 가끔 커피를 건네받아 저한테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현정이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시댁 눈치를 보느라 어딘가 움츠러들어 있던 아이가 지금은 어깨를 펴고 자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정이가 제 노란 조끼를 들고 와서는 먼지를 탈탈 털어주었습니다. 엄마, 이 조끼 새로 하나 사줄까? 너무 낡았어. 뭘? 이게 편한걸? 알아. 근데 엄마가 이 조끼 입고 있는 모습이 나는 제일 멋있어. 현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올 수 없었을 말이었습니다. 주차장 아줌마인 엄마가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세상이 엄마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까봐 걱정했던 아이였으니까요. 이제 그 걱정이 사라진 거였어요. 현정아, 사람들은 겉껍데기만 보지만 나는 이 주차장에서 진짜 사람을 본단다.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보다 주차 관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가 다 보여. 저는 호루라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현정아, 건물보다 더 단단한 건 너의 마음이란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못해. 현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6개월 전 상견례장에서 하얗게 질려있던 얼굴과 겹쳐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전 주차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현정이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주차장 다 차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좋아하는 칼국수 어때? 그래, 오늘은 엄마가 쏜다. 뭘 엄마가 쏴? 내가 살게. 현정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주차장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퍼져나갔습니다. 경적 소리와 매연 냄새 속에서도 그 웃음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내 딸의 이름을 딴 이 빌딩이 이제야 진짜 주인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삑 한번 불었어요. 경쾌한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현정 빌딩의 아침은 소란스럽고 활기차고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차장에서 매일 고개 숙이고 일하던 엄마가 사실은 그 건물 전체의 주인이었다는 거 참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을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요. 노란 조끼를 입었다고, 거친 손을 가졌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들에게 자그마한 위로를 전달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